2020년도 1학기 한국 근현대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는 일이 역사상 없던 일이라, 그것도 질병 때문에 사실 80년대에 그렇게 데모가 나서 학교에 휴교령이 떨어지던 시점에서도 이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주제는 일단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역사란 이런 것이다 하는 단순한 정의로 끝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되어 온 것 중 하나가 도대체 이놈의 과목을 왜 배워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안 해주고 무조건 선생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머릿속에 구겨 넣어주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은 이걸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쏟아지는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바꾸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가르치기도 어렵고 제대로 배워서 활용하기도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역사학이란 이런 것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역사학이라는 게 우리 인류 사회에 왜 필요했고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게 원칙이고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인생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학이라는 게 왜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학문으로 생겨나고 정착이 됐느냐? 사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우면서 역사라는 과목이 빠져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럼 왜 역사학이라는 과목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빠지질 않느냐? 단순히 역사학자들 밥벌이 하자고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자면 조금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역사학이 포함되어 있는 인문학이 마찬가지로 왜 필요한 학문인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낯설게 느낄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인문학이라 그러면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게 있죠. 인문학은 춥고 배고프고 인생 헤매려거든 인문학 해라 하는 게 아마 요즘 사회 인문학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면 인문학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학문이어서 그러느냐? 그게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를 탐구하는 인문학의 속성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건 원래는 본질적인 측면부터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저 거룩하신 분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는 식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인지 사실 그걸 배우고 익혀야 되는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인문학의 역할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하고 통하니까 역사학이 포함된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놔야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또 요즘은 인문학이 위기라면서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인문학이 쓸모없는 취급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문학이 돈이 안 된다는 인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건 즉 쓸모가 없다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현실과 조합되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 맹점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맹점이 귀신 보는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맹점이라는 게? 그 맹점, 좀 돌아가는 측면이 있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문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맹점이라는 것도 설명이 될 겁니다. 우선 사회적 관념이라는 게 왜 생겨났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 배경 역시 인간이 가진 또 하나의 특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잘 아시다시피 군집, 사회를 이뤄서 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만은 또 이게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도 아니거든요. 벌이나 개미 같은 곤충류 또는 사자 같은 포유류 같은 것도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인간같이 사회적인 관념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인간만큼 복잡한 내면 세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개체가 인간만큼 복잡한 차이지를 보이지는 않고 그저 유전적으로 주어진 역할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개미 같은 경우에 왜 나는 똑같이 암컷으로 태어나서 여왕의 시중만 들고 평생을 보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 갖지 않잖아요. 네. 스케미들은 짝짓기 하고 나면 바로 쫓겨나서 죽어요. 불만 안 갖죠. 네. 사자사회도 건기가 오면 그 많은 새끼들 굶어 죽고 뭐 우두머리 박을 때마다 험한 일이 일어나지만은 뭐 그 역할에 대해서 뭐 암사자가 수사자 보고 왜 너는 일 안 하고 우리가 사냥하고 뜯어먹기만 하느냐 불만 표시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수백만 년에서 뭐 억년 단위의 세월이 지나도 이들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점이 일부 학자가 인간 사회도 이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인간은 생명체의 진화에 걸리는 시간하고 비교하면 아주 빠른 시간에 사회 변화가 극심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한다는 특징과 사회를 이루어 산다는 두 가지 특징이 조합된 결과라는 거죠. 즉 인간은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 세계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이 때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에 사회적 관념이 생기게 된 이 원인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루어 산다는 점과 복잡한 생각을 한다는 두 가지 요소가 사회적 관념이 생기게 된 원인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인간이 복잡한 생각을 탐구하는 것은 보통 철학이라고 한다는 거 요즘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이 중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점을 주로 탐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걸 철학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철학의 한 분야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럴 만큼 인간은 자기 내면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문제는 바로 이 다음입니다. 인간이 내면의 행복을 위해 움직인다는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게 없겠지만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바로 내면의 행복을 찾는 방법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뭔 짓을 할지 모르는 단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엽기 변태적인 생각까지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내면의 행복만 가져가는 사고방식에서는 이런 것까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철학을 하느냐는 물음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라는 답이 꽤 그럴듯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사실 선인이 악이냐는 구별조차 없거든요. 그저 자기 논리만 맞으면 좋은 게 좋은 것일 뿐이고 이런 체제를 가지고 패러다임이라는 식으로 포장이 됩니다. 이게 철학이라는 학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때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 국가사회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날 짓이죠. 정신적인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 하나하나 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일 정도로 귀중한 가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마다 그걸 찾겠다고 나서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여기서 인간사회의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불거집니다. 사람이 호랑이처럼 사회를 이루어서 살질 않고 혼자 각자 살아가면은 뭐 로빈슨 크루소가 그런 예로 많이 꼽히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회를 이루어 살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괴롭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런 엽기살인마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한테 맞아 죽고 학대당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뭐가 되냐는 거죠. 남을 학대를 해야 행복을 느끼는 세디스트 같은 경우에는
괴롭힐 남이 없는 데서 산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회 속에 같이 살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해결책이 필요해지겠죠. 사회를 이뤄서 그런데 이게 사회를 이루어서 산다는 게 문제니까 각자 따로 살자. 이건 사실 인간한테 해결책이 못 되죠. 사실 인간이라는 게, 이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따지고 보면 어정쩡해요. 잘 달리는 것도 아니고, 네. 힘도 어정쩡하고, 네. 그렇다고 번식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 인류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 어떻게요? 굉장히 사실 인류학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라는 게 멸종을 안 한 게 신기한 종족이거든요. 근데 되짚어 보면은 사실 이렇게 취약한 점이 많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사회를 이뤄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서로 협력을 했다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류는 사회를 이루어서 살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생존해 왔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사회를 무너뜨리자는 건 다 같이 죽자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인류 사회에 영원한 숙제가 생깁니다. 해괴한 생각을 가지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회 조직으로 묶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인류가 가진 과제죠.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관념입니다. 조직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방식을 조직 구성원 머릿속에다가 주입시켜서 원하는 행동을 유도해내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분야가 윤리, 도덕관 같은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주입시켜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걸 포장하는 말이 사회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금기 같은 것이 생기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도 주입된 관념대로 행동하는 성향이 생겨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됐는데 맛있는 쇠고기 햄버거 나와도 힌두교들은 못 먹는다는 얘기죠. 네.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 의식을 치르지 않은 고기를 먹질 못하니까 네. 옛날에 한국에 진출한 축구선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라크 계승 선수였는데 한국에서 할랄 음식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성적이 안 났거든요. 네.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쉬운데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할 정도는 되새기면서 살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웬만한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은 그냥 원칙을 확인하는 차원 이상은 아닐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어디서 어디까지 통제를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보면 윤리 같은 사회적 관념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 윤리 같은 사회적인 관념은 고급스럽게 말해서 당위성. 그냥 이래야 된다는 걸 강조할 뿐이지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느끼는 현실과 교육받았던 윤리는 따로 놀기 십상이고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움직이는 반면에 윤리학이라는 건 그런 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념을 일방적으로 설정을 해서 구성원들한테 강요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윤리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어떤 고통을 느끼던 그건 그저 감수해야 될 거다. 라는 것이 인류학에서 보이는 태도라는 거죠. 당장 결혼이라는 제도만 해도 그렇죠. 우리 사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에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네. 정작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이거 확인해보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들은 조용히 여쭤보면 됩니다.
물론 두 분 나란히 모셔놓고 얘기하면은 서로 눈치 보면서 방송용 멘트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딱 떨어뜨려가지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어머니는 부엌에서 옆구리 한번 찔러보세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아서 어땠어? 네. 99% 뻔하거든요. 사실 또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해서 네 애미 같은 거고 엮여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애들이 안 물어봐도 자기 스스로 붙들고 하소연하는 부모들 많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러니까 결혼은 전생에 원수가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들은 전혀 신성하다고 느끼지 않는 결혼을 두고 신성하다고 사회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려놓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게 그저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질을 들여다보면 좀 더 섬뜩한 측면도 있습니다. 결혼 신성하다는 이 명제에 집착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비극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기가 십상이거든요.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전근대에서는 잘못된 결혼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상대에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갔는데 부실하더라 이거예요. 남편이 부실해서 첫날 밤도 치러보지 못하고 저 세상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수절하면서 평생 한많은 세월을 보냈다. 이러면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잖아요. 네. 어떤 때는 수절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며느리를 그 집안에서 살해해버립니다. 죽여버리고서 연령을 세워줘버려요. 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윤리도덕이 뛰어나서 우리 집안 며느리는 남편을 못 잊어 저 세상으로 가면 갔지 정절은 지킨다. 이런 명제를 내세워 놓고서 이 명분 뒤에서 집안은 표창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끔찍한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닐까요? 한 번 맺은 혼인관계가 신성하니까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관념에 집착하다 보면은 사람 목숨까지 빼는 거. 극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은 요거보다 약간 일반적인 경우. 전쟁 때 네. 여자들이 많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네. 근데 카톨릭 그 권에서는 네. 그렇게 강간당해서 임신한 사람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낳은 애는 성직자들이 책임집니까? 평생 그 잔본인들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짓도 했다죠. 일부러 카톨릭인 지역에 가가지고 일부러 여자를 강간시켜서 임신시키고 풀어줘요. 죽이는 것보다 그게 더 불행하다는 얘기죠. 아, 그런 일도 있군요. 그런 불행은 그 지역에 있는 사제들이 알아서 조장을 해주거든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이것도 뭐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사례 속에서나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평범한 사례를 들어보죠. 따지고 보면 결혼이라는 어느 사회에서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 자체도 따지고 보면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성을 가진 생명체 중에 수컷은 자기 유전자를 많이 남기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다 많은 암컷을 상대해서 보다 많은 씨를 배게 하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자기 유전자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암컷도 마찬가지죠. 어떤 수컷과 교미를 해서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보다 더 단란 수컷이 나타나면 뭔가 그 씨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속절없이 바람기거든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성을 가진 생명체가 보다 많은 상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은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섭리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 인정하겠다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갖고 태어나야 되는 본성을 억눌러야 되는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행가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에서 왜 대부분의 얘기가 이루지 못할 사랑이나 불륜에 대한 얘기가 많겠어요.
이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을 억누르게 하는 게 사회 관념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저항이랄까? 이런 게 그런 콘텐츠에 반영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제도는 인류만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왜 인류만이 이런 제도를 운영할까요? 다른 동물들은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냥 본능이 허락하는 대로 놔두죠. 네. 그러니까 번식 본능만 하더라도 굳이 너는 누구하고 짝을 맺었으니까 평생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본능이 허락하면 다른 짝하고도 맺고 오히려 보다 많은 짝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생명체의 본능이라는 얘기죠. 근데 왜 인간은 안 그러냐? 여기서 인간 남자들이 제일 속없이 부러워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물개 같은 경우죠. 물개. 인간 남자들이 물개나 사슴 같은 거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네. 수컷 하나가 한 50마리, 100마리씩 암컷을 거느리니까. 일종의 로망이거든요. 네. 사실 인간 사회에서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지위는 뭐 황제, 거의 최고 지배층 수준이 아니면 어림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 되는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네. 물개가 네. 수컷 한 마리 태어날 때 암컷이 100마리씩 태어난답니까? 아니죠. 새것대를 보면 비슷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수컷 한 마리가 50마리, 100마리 암컷을 거느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50마리, 100마리의 수컷을 죽이거나 무리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속절없이 부러워한다 그런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는 한 마리가 될 확률이 높겠어요? 도태가 되는 99마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어요? 도태되는 확률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야생동물들 사회처럼 본능대로 행동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인간 남자 99%는 죽거나 네. 평생 짝짓기 한번 못 해보고 도태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끔찍한 사례도 있거든요. 사자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바뀔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새 우두머리가 네. 앞에 우두머리가 낳은 새끼들 다 쫓아다니면서 물어 죽여요. 그러면 암사자들은 지 새끼 물어 죽는 걸 뻔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암사자들이 곧바로 발전기 들어가지고 자기 물어 죽인 그놈한테 안겨서 그놈 핏을 받아요. 인간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힘들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여자 뺏긴 남자들 중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되찾으려는 사람 많거든요. 네. 사실 범죄 중에서도 뭐 범죄주에는 여자가 있다는 말이 나오듯이 치정 범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좋아하는 여자 얻기 위해서 뭐 살인이든지 뭐 무슨 음모를 꾸며서 상대 남자를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게 많거든요. 네. 더군다나 또 인간의 여자 같은 경우에 자식 죽인 저희 품에 안겨서 그놈 아이 낳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본능대로만 행동하다가는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막는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제도죠. 한 번 선택한 짝을 바꿀 수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은 보통 숫자는 비슷해지거든요. 또 같은 세대에서만 혼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네. 앞뒤 세대를 연결시키다 보면은 대충 1대1로 짝이 맞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네 이웃의 여자를 넘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성경 말씀도 이런 사회적 관념을 종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 뇌리에 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사회에서 짝짓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여보려는 거죠. 이렇게 본능을 억제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라는 관들은
관념을 만들어서 주입시키는 것이고요. 이런 관념을 주입시키는 측에서는 사회주의를 위해서 이 관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희생까지 아낌없이 치르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고 그래서 유지되는 사회조직이라는 게 자신을 억압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는 숙명적인 이율배반을 보여줍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규범을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념이나 법과 관습 같은 규범이라는 게 사회에서 한번 정해지면 원칙적으로는 내부 구성원들한테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네. 당연히 입장에 따라서 불만을 넘어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까지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영원한 이율배반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다른 동물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다른 종족보다 훨씬 심각한 권력 투쟁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신에게 불리한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될 입장이 되어버리거든요. 네. 이후 지겹도록 다루겠습니다만은 인류 사회가 끊임없이 분쟁에 시달려온 이유, 어떻게 보면 그게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고 벌이나 개미하고는 구별이 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특징이 사회 갈등의 원인이라는 얘기인가요?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갈등을 수습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면 사회가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다음 차원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 유리한 규범을 만드는데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분쟁 상대를 다 죽이지 않는 이상 싸움이 그치지 않겠죠.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상들을 다 죽여버리면 사회 밑바닥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요원들도 다 없애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싸움이 남는 장사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갈등을 수습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면 사회가 무너지니까 네. 사회 붕괴는 다 죽는 것이라는 인식, 이거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일 겁니다. 이 인식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대개는 어떤 형태로건 갈등을 봉합하기 마련입니다. 그 갈등을 봉합해 왔으니까 여태까지 인류 또 인류 사회가 살아남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 규범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기 싫어하는 불편한 점입니다. 원칙은 뭐라고 정해놓건 사실 규범은 실질적으로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형태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당장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헌법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심지어 어떤 법이 있는지 이것까지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인문학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특별한 압력을 받지 않는 한 규범을 만들면서 자기 불리하게 만들 사람은 거의 없죠. 네.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불리하게 만들어진 규범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유리한 규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권력이라는 것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규범을 만들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이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정해진 규범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는 운영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권력의 한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놓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권력을 잡지 못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규범이 만들어지는 사태를 손 놓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네. 이슬람권 일부 지역에서는 강간당한 여자는 자살해야 된다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살하지 않으면은 뭐 여자는 억울하니까 나는 못 죽겠다고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태까지 돌봐줬던 가족 친지들이 대신 나서서 죽여줘 버립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명예살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습 납득하실 수 있겠어요? 납득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꼭 강간을 당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인 관습을 의식하다 보면 여자들이 어디 나다니기도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는 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런 규범 여자들이 나서서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게 그저 먼 나라 얘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대한민국 현행법은 남자가 여자를 잘못 쳐다보기만 해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성희롱의 기준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느냐 있는 거지 사실 본 사람 의도하고는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어차피 다니려면 눈 뜨고 다녀야 되고 눈을 뜨고 다니면 그 시야에 들어오는 거 보이게 마련인데 네.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었던 거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특집을 잡아도 법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트집을 잡아도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규범 같은데 어떻게 한 사회에서 버젓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하나의 미묘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 사회라는 것이 속성상 권력을 쥐고 그 덕을 보는 쪽보다는 반대 경우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많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런 규범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사람은 몇 안 되죠. 네.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의 덕을 보기보다 피해를 보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왜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에 용납이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규범에 복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걸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권력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미묘한 일이거든요. 보통 권력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힘으로 누르는 방법을 많이 떠올리는데 네. 사실 이런 방법 약발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마구 휘두르기만 하다가는 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을 받아서 애써 잡은 권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사회 갈등이 되니까 사회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힘도 덜 들고 약발도 오래가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이죠? 그게 바로 사람들의 머릿속을 조종하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 관념을 만드는 종교나 이념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기서 철학의 또 다른 분야. 여기서 철학의 또 다른 분야.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사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고체제의 한 측면. 요걸 연구하는 분야도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분야로 나뉘는데 하나는 내면 세계의 행복을 추구하고 찾는 철학. 그리고 내면 세계하고 상관없이 인간과 한 개인과 조직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철학. 이 두 개를 보통 구별하지 않고 그냥 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굳이 구별해서 부르면 한쪽은 보통 철학이라고 부르고 한쪽은 이념, 사상 뭐 네. 이런 식으로 부르는 용례가 뭐 일반적입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것도 인문학의 한 영역이라는 거죠. 사회과학의 영역이 아니냐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학하고 비교가 됩니다. 자연과학에서의 공학이 순수과학에서 연구한
원리를 응용하는 학문에 불과하듯이 사회과학도 어떻게 보면 인문학 분야에서 연구할 걸 응용하는 거니까 크게 보면은 인문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합쳐. 어쨌든 정리해보면 인문학이 원칙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줄 올바른 규범을 찾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성립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집단의 입맛에 맞는 규범을 그들이 속한 사회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도 많이 하죠. 일종의 세뇌 수단이죠. 그럼 인문학이 세뇌에 이용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강간당한 여자는 자살해야 된다. 네. 이런 관습에 그 조직사회 여자들이 저항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전에 제가 한국학 수업을 대학원에서 할 때 네. 수강생 하나, 이집트 유학생이 있었거든요. 네. 그 유학생이 말해주기는 이슬람 경쟁인 코란에는 강간당한 여자는 자살하라는 규정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사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경전이라는 것 속성상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습은 이슬람권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다수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 사회 내부에서는 이런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지역 종교자들이 코란에도 없는 내용을 자기 취향대로 해석을 해서 규범으로 만들어버리면 적어도 그 사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만드는 규범이 세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반대로 페미니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 규범이 여자들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마련이니까 이거를 바로잡자는 게, 하지만 한방면 더 나가면 어떤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 여성들이 서름을 받아왔던 역사 늘어놓고 지금도 성희롱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심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아무나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규범을 정하기 위한 이념을 채택하느냐는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보면 규범을 정하기 위한 이념을 채택한다는 것은 불리한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남들을 압박할 수 있는 권력 투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로는 애국애적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데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속셈 숨기기 위해서 이념이나 종교를 많이 팔아먹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남을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흉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정하는 분야가 종교나 이념 같은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인문학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위협적인 행각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종교 지도자들이건 사회 지도자들이건 적당히 먹물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할 능력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이 바로 그런 기반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인문학이 의미 없는 학문은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춥고 배고픈 분야로 인식될까요? 그렇게 인식하게 된 배경 역시 섬뜩한 측면이 있죠. 내막을 들여다보면 돈이 안 된다는 것과 쓸모가 없다는 것이 왜 다른 차원인지는 확인될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네. 인문학자가 뭐 춥고 배고프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그렇다고 인문학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죽음을 결정하는데 쓸모가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좀 더 파고 들어보면 인문학의 경우는 잘못 알고 있는 측면도 많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돈 되는 분야도 크게 보면 문학의 일종이니까 네. 인문학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그런 사소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인문학자라고 다 가난을 견디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떵떵거리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네. 하다못해 인문학자도 일정한 수준에만 올라가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대우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인문학의 이미지는 왜 춥고 배고픈 분야라는 쪽으로 굳어졌느냐? 멍물 들은 사람들 주특기가 여론몰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연구원 정도의 직장만 잡고 있어도 대기업같이 특별한 곳을 제외한 고통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대우 못 받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성과를 올리느냐? 아무리 봐도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학계라는 게 아무 얘기나 뱉어놔도 훌륭한 성과로 몰아주는 부기가 강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주는 피해보다 자기 동료들 체면 구기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부류가 아닌 한 엉터리 성과 냈다고 비판하면 비판한 쪽에 오히려 매장되는 분위기예요. 학교 활동을 할 때 발표되는 논문 같은 거 수준을 보면 한 10분만 훑어봐도 난리라는 거 한눈 알아보기 어렵지 않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눈치 없이 그런 거 지적하다가 성질 더럽고 불편한 X가 된 겁니다. 그러셨. 이런 상태에서 연구자들이 노력해서 어렵게 연구 성과 낼 필요성 자체를 느끼겠어요. 저도 학계 안에서는 정상급 수준으로 노력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네. 운동선수나 아이돌들 노력하는 거 보면 열등감 느낄 정도로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대우가 좋으면 거의 특혜 수준이죠.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인문학이 춥고 배고픈 분야라고 소문이 났느냐고요? 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잡혔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문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경우는 실제로 춥고 배고픈 게 정상입니다. 상당수가 윗전의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간택을 받는 과정 중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렇다 할 직장도 없지. 네. 그럼 뭐 알바 인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벌이가 안 되는 뭐 시간감이나 나간다든가 네. 뭐 얼마 원고료 안 되는 거 원고 쓰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사정 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인문학이 춥고 배고픈 분야라는 말을 하는 게 틀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사회 인문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윗전의 선택을 받은 경우는 앞서 말한 대로 과도한 대우를 받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춥고 배고픈다는 표현이 안 어울리죠. 네. 오히려 이런 부류가 지원 없어서 죽겠다는 소리는 더 크게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언급된 적이 거의 없냐고요. 네.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가 제일 불편한 얘기일 겁니다. 인문학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뭘 통해서 그런 지위를 얻었겠어요. 이게 바로 힘 있는 쪽이 원하는 일을 해서 눈에 들은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힘 있는 사람들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호를 받죠. 이들이 얻는 대부분의 소득을 국가 같은 공조직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국가 조직이 네. 엉터리 연구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해놨으니 피 같은 세금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또 그걸 보호해줘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논리가
그 사회 규범을 만드는데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공생관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권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 유행하는 인문학 콘텐츠가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우연은 아니죠. 네. 그러고 보면 인문학 콘텐츠 상당수가 당시 기득권층이 요구하는 사회 질서에 순응하면 좋은 쪽이고 저항하면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가지게 되죠. 그런 점 못 느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많은 사람이 감명 깊게 봤다는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 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지적이 되죠. 이 영화에서는 좋은 쪽이 네. 그저 성실하기만 한 바보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거든요. 네. 반면에 나쁜 쪽은 사회 부조리에 저항한다고 뭐 히피가 돼서 온갖 짓을 벌이고 다니는 여자친구 이름이 제니였던 거예요. 네. 그쪽이 나쁜 쪽이에요. 음.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는 바보처럼 살았지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제니는 사회운동한다고 이런 짓 저런 짓 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 망가뜨리고 네. 뭐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최후를 만나? 네. 어쨌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쪽으로 설정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바보처럼 살아라. 사회 불만 받지 말고. 네. 그런데 그러면 잘 풀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지만 음. 우리가 살아보는 사회에서 과연 그렇게 됩니까? 안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현실이 이 영화 주인공처럼 바보처럼한 사람과 가지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 쉽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이런 영화에 감명받았다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제니 같은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회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건 뒤집어 말해서 결국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설정된 사회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라.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인문학이라는 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규범을 만드는 데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고 자기들 논리 맹신하는 집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들 논리를 맹신하는 집단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네. 그렇게 만들어진 집단이 주변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시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어진 논리에만 순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공포영화 캐릭터 나옵니다. 공포영화 캐릭터요? 요즘 좀비물이 유행이죠. 네. 이 좀비들의 기본적인 행태가 뭡니까? 자기 패거리 아니면 그저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서 감염시키는 거죠. 그렇죠. 좀비들이 이런 생각을 보이면서 왜 상대를 물어뜯어야 되는지 깊은 생각 같은 거 하던가요? 아니죠. 그저 본능적으로 물어뜯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념이나 종교가 이런 사람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아는 한 좀비 영화의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은 공산주의 이념이 전파되는 데 대한 공포가 좀비 영화 같은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이념에 매료가 되게 되면 그 이념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 머릿속에 주입된 이념을 위해서 그 이념에 반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네. 또 그런 분위기에서는 거기 순응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살기 어려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따라가게 되고. 네. 이게 좀비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거든요. 공산주의 사회도 그렇게 해서 퍼져나간다. 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산주의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이념이든지 어떤 이념이든 종교든 여기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영화 속의 좀비하고 크게 다를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만 봐도 이해하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만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내세우면서 과격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많죠. 네. 근데 맨 앞줄에서 이런 일에 나서는 사람 치고 네. 깊은 생각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가요? 대부분은 뭐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많이 걸지만 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물어보면은 네. 거의 대사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한테 주입시킨 내용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나온 거죠. 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원하는 행동을 하게 사고를 주입시키는 측이 있다는 거고 네. 이게 바로 인문학을 악용하는 측의 영역기밀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거 제법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말각을 몇 줄만 해가지고 사람들 등골 빼먹는 셈이거든요. 네. 그야말로 장사로 치면 저비용 고효율 장사인 거죠.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은 아낌없이 자기 모든 걸 다 바치거든요. 그러니 이런 영업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는 편이 유리하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문학 콘텐츠가 기득권층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면서 맹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인문학자들도 힘 있는 쪽에 붙어야 뭐 생기거든요. 네. 힘 없는 사람들한테 선동을 해서 뭘 얻으려면 거의 교주 수준이 되지 않으면 얻을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메시지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몰고 가는 반면에 여기 저항하는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 어찌 보면 우리 사회도 이런 측면에서는 좀 나은 편이 수준이에요. 네. 북녘처럼 네. 아예 사회과학원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는 인문과학 연구자들은 선택의 여지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자들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선택하니까 네. 뭐 그런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과학원 체제에서는 학자라는 사람들한테 애초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당, 네. 이 정부를 움직이는 당이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연구 성과를 내야 될 의무밖에는 없는 게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원 체제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체제에서 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애초부터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들어내서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역할밖에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공포영화 캐릭터 하나 더 나오죠. 또 나오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혼을 빼서 이용해 먹는 집단들 행태가 흡혈귀 행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사실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이 되는 좀비 같은 존재도 따지고 보면 일부 집단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즉, 그 사회 일부 기득권층이 만들어내서 그 이익을 위해서 놀아나는 감염자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비 같은 존재는 다른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감염자들이라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면 네. 인문학의 위기라는 거는 존재할 수도 없죠. 어떤 분 말대로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자의 위기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인문학자의 위기라는 것도 사실 인문학자가 어느 편에 그리고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문학자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네. 그게 그냥 위기일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정리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인문학이 골치 아프고 쓸모없는 분야 취급을 받고 있지만 알고 보면 섬뜩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역할 대부분이 기득권층이 원하는 사회 질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문학과 관련된 논란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무시하다가는 네. 저 우리 북녘동포들이 걷고 있는 그런 운명을 우리도 맞게 된다는 거겠죠. 끔찍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지식사기를 넘어서 깡패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법을 써서 이걸 보는 입장이 못 되니까 네. 피해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아는 수법은 모두 공개해버리려고요. 그러면 사기치는데 부담이라도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좀비 숫자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요. 네.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하겠지만 이런 거 뭐 전문용어로 고춧가루 뿌린다고 하죠. 네. 지식사기 당하고 좀비 되는 거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을 겁니다. 유익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네요. 그럼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 녹화 시간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강의 시간은 제법 오래 들어갔는데 네. 그럼 끊어볼까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역사학의 불편한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역사학의 역사도 매우 불편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회에서 설정한 역사학의 원칙과 현실이 매우 다르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학은 사실 그 중에서도 좀 심한 축에 듭니다. 얼마나 심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역사학이 인간 사회에서 왜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여겨져 왔는지 그 원칙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데 이념이나 종교의 역할이 크다는 첫 번째 주제부터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사례를 보면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는 역사학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개인적인 결정은 각자가 가진 이념이나 종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겠죠. 즉 자신의 신념이나 감 같은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결정을 그런 것에만 의지하기는 좀 불안하겠죠. 네. 또 집단이 움직일 방향을 정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생각이 다른 쪽의 반발이 그만큼 강해지니까요.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라도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믿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은 이념이나 종교의 사고체계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종교는 믿습니다가 기본적인 논리체제거든요. 네. 뭐 다른 거 없으니까요. 뭐 논리보다는 일단 믿어야 성립을 하는 게 종교니까요. 네. 하나님이든 알라든 무조건 믿는 대상을 전제로 놓고 논리가 전개되니까 그 대상을 믿지 않겠다고 나오는 쪽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설득이라는 개념이 못 됩니다. 또 아무리 국교 같은 게 있어서 그 사회에서 믿음이 통일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념의 이론이나 종교의 경전 해석 같은 걸 달리해가지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반발하는 수단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이나 종교를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저항이 가능해집니다.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이 나름대로 체계를 내세우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본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이념 체계의 전제가 되는 조건에 동조를 해야 받아들일 수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게만 정리하면 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념의 경우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는 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서 골고루 잘 살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면 다 같이 일하자는데 뭐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은 그걸 전제로 놓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반발을 하는 쪽에서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인간이 눈치나 보면서 남의 건 나눠받으려고 하지 제대로 일할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이념적으로만 문제가 하면 사람이라는 게 알아서 일하게 놔두면 열심히 일하느냐 그럴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존재냐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존재냐 네. 논쟁의 핵심이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인간의 양심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너도 이렇게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3자까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된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논쟁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 가지고 방송에서 무슨 토론 해가지고 붙이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너도 이렇게 믿으라는 식이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도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가 우선이지 객관적인 근거에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 정도의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데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념이나 종교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에 비해 역사학은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찾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들었던 공산주의 이념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팩트를 기반으로 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채택하던 나라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몰라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무너져 갔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 이런 체제를 도입할 수 없다. 네. 이건 요 자체 사람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체제에서 경제가 몰락했던 요 팩트가 확실하면은 네. 이런 논리에는 반론이 안 되거든요. 반론을 하려거든 이 논리의 근거가 되는 팩트가 틀렸다는 점부터 논증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인 근거 요거를 가진 논쟁이 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정도의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지지를 얻을 만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자기의 신앙을 상대방에 강요하는 정도로는 아무래도 곤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납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역사가 가지는 생리가 그런 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역사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서 교훈을 얻어서 장래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는 이 기본적인 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역사학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다 지난 옛날 얘기에 집착하는 거라고 비아냥거립니다만 역사학이 대상으로 삼는 거는 그저 단순히 지나간 옛날 얘기들이 아니라 네. 인류가 가진 경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다른 종족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발전한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활용했다는 데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네. 개인의 경우에도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용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되려고 한다. 네. 그럼 뭐부터 보겠어요? 아나운서가 된 선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길을 갔느냐. 그래서 뭐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시험은 뭐 어디를 봐야 되고 어느 직장을 잡는 게 유리하고 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뭐 조종사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어떤 직업을 가든지 사실 남의 경험을 먼저 보는 겁니다. 네.
아니 아나운서대 선배가 뭐 됐으면 지가 된 거지 하고 자기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돼가지고 뭐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도 그만큼 사람은 남의 경험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예. 하물며 하나의 조직사회를 운영하는데 그 사회가 처해왔던 비슷한 상황에서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즉 과거의 경험을 현재 내지 미래의 중요한 일에 활용하기 위한 학문이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학문은 역사학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역사학을 골동품이라고 비웃는 정치학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은 역사학이 정리한 정치사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를 잡은 것이고, 네. 뭐 이건 경제학이나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는 자연과학조차도 해당 분야의 연구사를 정리해서 체계화시켜 놓은 게 그 분야 학문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학이 왜 불편하다는 거죠? 반전이 있는 거죠. 우선 모든 학문은 역사학이라는 명제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전제를 놓고 보면 역사학자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래요? 이런 식의 체제에서는 각 분야 역사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학사, 의학의 역사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 전문가인 의사들이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의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역사학자가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사학자는 기껏해야 역사학의 역사에 해당하는 사학사 같은 거나 정리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런 지역적인 분야? 네.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왜 기초학문으로서의 전문가인 역사학자들을 따로 길러내느냐? 이게 오히려 역사학의 어두운 측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어두운 측면이란 어떤 거죠? 이 역시 역사학의 생리에서 나옵니다. 인문학은 보통 문사철이라고 해가지고 문학, 철학하고 역사학 분야로 보통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역사는 문학, 철학하고는 본질적으로 생리가 다릅니다. 앞에서 강조한 대로 근거와 논리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역사학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이 점이 역사학계에서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철학이 물론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아무래도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학대를 받아야지 행복하다. 네. 아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게 다른 사람이 납득할 수가 있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인간이 희한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영화 같은 데서 이런 심리를 묘사해서 명작으로 꼽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명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뭐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뭐 어떻게든지 표현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다른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를 가지고도 뭐 그런 콘텐츠가 나오고 인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안 좋다는데도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무슨 대책이 없다. 이것이 이제 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네. 나와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경우도 똑같겠습니다만은 애초부터 호구를 뜻하는 팩션의 성격이 강하니까 네. 이 픽션이라는 성격이 강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사실 인기 끄는 사극에서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많이 반영되어 있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네. 아는 사람들이 다 알지 등장인물하고 일부 시대적 배경 이외에는 그런 단순한 사실 이외에는 사실이 거의 반영되지 않거든요. 사실 전공과 가까워서 내용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 사극 눈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작가들을 조롱하는 말이 공인받은. 이 얘기는 역사학이 그만큼 객관성을 강조하는 학문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바로 여기서 이율배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인받는 거짓말쟁이라고 역사학자들의 조롱받는 작가 쪽에서 즐겨 날리는 카운터펀치가 있거든요. 역사학이 그렇게 근거와 논리를 강조하는데 니들이 말하는 근거가 뭐냐?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근거라는 것이 네. 과거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사료라는 건 상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료는 항상 진실만 말하더냐.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말문이 딱 막히는 거죠. 네. 왜 사료가 진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역사학에서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긴 쪽에서 기록을 남기니까. 그렇겠네요. 진 쪽에서 남긴 기록은 남겨두지 않거나 네. 뭐 자연스럽게 누가 신경 써서 보관을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긴 사람이 자기 쪽 기록을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우리 일기 쓸 때 애들 네. 일기 봐도 그렇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뭐 형 거 훔쳐가지고 두들겨 맞았다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거 씁니까? 그건 다 빼버리고 형이 네. 때렸다. 네. 뭐 주변 동료들하고 시비가 붙어도 그렇잖아요. 자기 곤란한 부분 다 빼버리고 상대방이 좀 너무하다 싶은 것만 편집을 해가지고 떠들고 다니고 그걸 기록에다 남기는 게 인간의 승리에 해당한단 말이죠. 근데 국가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버릇 어디 갑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만 봐도 중요한 일에 대한 기록을 자기 유리하게 왜곡시켜서 남기는 일은 흔하죠. 그러니까 회고록 같은 거 어떻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네. 묵직한 사람들이 회고록 쓰는데 네. 그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회고록이야말로 거짓말 투성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진 기반으로 역사학이 과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보다 권력을 잡았던 쪽에서 원하는 대로 과거를 보기 십상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측에서는 자기들 유리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역사 기록을 독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2, 3년 전에 교과서를 국정화시켜야 한다고 그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사회가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그렇죠. 이런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심한 반대가 있었던 이유도 네. 무슨 이념 성향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권력이 역사를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학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기 때문일 겁니다. 네. 역사학의 어두운 측면이라는 게 기본 근거인 사료가 오히려 진실을 왜곡시킨다는 원인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역사 격언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역사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문학이나 네. 영화 같은 역사 콘텐츠에서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지 네.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작품이 네. 왜 유명해졌냐면은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물농장을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을 피복받는 피지배층을 뜻하는 동물들이 인간 목장주를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농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자기들이 자기 농장을 운영해야 되는 원칙을 기록으로 남긴단 말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나폴레온이라는 돼지가 네. 그 농장을 장악하고 나서 그 기록에 대해서 슬쩍 문구 몇 개를 바꿔서 그 만들어 놓고 그걸 다른 동물들한테 주입시켜 놓으니까 다른 동물들은 원래 문구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바뀐 문구를 가지고 네. 사실 그 지배자인 나폴레온이라는 돼지 그 무리 네. 그 무리하게 유리하게 설정된 그걸 원칙으로 알고 그냥 포켓에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영화는 메멘토라는 영화를 네. 추천하고 싶어요. 네. 주인공이 단기 기억상실증 네네. 환자예요. 근데 이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가 자기 기억으로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집에 괴한이 침입을 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한 대 때려서 기절을 시키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강간해서 죽인 이 다음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억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첫 장면이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 눈을 딱 뜨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일상생활도 어려운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느냐? 남은 게 이제 복수예요.
네. 적어도 날 이렇게 만든 놈한테 복수는 하고 죽어야겠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범인을 찾아다니죠. 네. 그게 이 영화의 줄거리거든요. 네. 근데 10초 전의 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범인을 찾겠어요? 여기서 이용되는 게 기록이라는 겁니다. 네. 기록도 적당히 남기는 게 아니라 뭐 종이에다 끄적끄적 썼다가 나중에 보면 이 종이가 뭔지도 모르는 그 기억이 안 날 텐데 네. 그래서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팔에다가 문신을 해요. 잘 네. 보이는 위치에다. 네. 그 중요한 단서를 다 문신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다음에 눈만 뜨면 그 기록을 보고 범인을 찾아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범인을 찾는 첫 장면에서 밖에 나가는데 웬 친구라는 놈이 딱 차에다 달려들어가지고 나 친구잖아 하고 그러요. 네.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네. 근데 이놈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범인인데 자기를 속이려고 옆에서 들러붙는 건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온갖 헐극을 벌인다는 얘기죠. 네. 근데 나중에 반전이 멋있거든요. 네. 온갖 험한 일에 엮여가지고 뭐 마피아 있다고 엮여서 총격전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투성이가 돼서 나올 때 그 친구가 비웃듯이 딱 나타나가지고 울음 던지거든요. 이제 시원하게. 범인 찾는다고. 웃기지 마. 내가 얼마 전에 잡아줬잖아. 네가 죽였잖아. 그래서 증거 사진을 쫙 보여줘요. 그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고 불태우면서 웃고 있는 사진이 찍혀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범인은 잡아 죽였는데 왜 그걸 쫓아다니고 있었느냐. 그 뒤에 불편한 짓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알고 보니까 네. 자기가 이 기억상실증이 나기 시작한 거는 범인이 침입한 이후라고 알고 있지만 네. 실제 진실은 그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늘 극중에서 쌤이라는 사람의 증상인 것처럼 설명한 게 사실은 자기 증상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를 치료를 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심리적인 이유일 수 있으니까 충격을 줘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충격을 준다 치고 마침 그 당뇨병 환자였다는 네. 거예요.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는 아시다시피 주기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네. 귀찮다고 인슐린 주사 한꺼번에 맞으면 쇼크가 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쇼크로 줘보는 거죠. 네. 주사 맞은 다음에 5분 후에 다시 팔레 밀고 주사 놔달라 그래서 네가 기억 못하고 계속 놓으면 나는 죽으니까 알아서 좀 정신 좀 차려라 하는 뜻이었겠지만 네. 이 남자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주사를 놓은 거거든요. 네. 그걸 지나가던 동네 양아치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계속 이상한 주사를 놓는데 주사 놓을 때마다 여자는 정신이 없어지고 다 픽 쓰러지는데 네. 저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네. 그 이 집 털면은 뒤탈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집 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는 뜻입니까? 그걸 자기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점을 기억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단서를 기억했다고 하는 이 민신들이 결국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했고 그걸 쫓아서 나중에는 잊지도 않은 범인을 찾아다니는 네.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친구는 찾아줬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잊지도 않은 범인 찾으려고 나서니까 네. 그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제거하는 데는 아니면 자기가 얽힌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 사람 속여가지고 슬쩍 밀어놓으면 네. 결국 이용당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영화를 듣고 뭐 나는 10초 기억상실증 아닌데 그런 증상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걸 상징적으로 네. 문학은 상징 아닙니까? 네. 역사에 대한 기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역사적 사건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맞닥뜨리게 마련이에요. 네. 근데 몇 년은 고사하고 네. 몇 달 지난 다음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 있습니까? 잘 없죠. 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네. 뭐 어차피 이대로 가면은 뭐 파탄 나고 그래서 돈을 더 걷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다음 우리 세대 이후로는 아마 피해가 꽤 클 겁니다. 네. 그거 어떻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나?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렇죠.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래 정부가 애 안 낳고 사람들이 애 안 낳고 더럽게 오래 살아가지고 이런 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 만들 80년대 이미 유럽은 그거 다 겪고 있었어요. 네. 남의 나라 뻔히 겪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무슨 기억상실증 환자여서 그거 모르고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은 거의 없죠. 네. 그냥 거룩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험한 꼴 난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중에 정부에서 남긴 기록을 보면 뭐가 남겼느냐는 거예요. 근데 국민복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더럽게 말 안 듣고 애 안 낳고 더럽게 오래 살아서 이 꼴이 됐다. 이렇게 기록 남기면 후대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역사 기록이라는 게 네. 오히려 그 사태의 진실을 감춰놓고서 그 기록이 기억을 조작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사료가 진실을 말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구성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역사학의 진짜 어두운 측면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구성하는 기록 중에는 개인적으로 남긴 것도 있겠지만 네. 보다 비중이 큰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남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기록을 그렇게 남긴 사람들이 바로 당시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역사를 다루는 사람 자체가 역사를 왜곡시켜서 기록을 남기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진 기록이 후세의 비슷한 상황에서 교훈이라고 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전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남겨진 기록이 후세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 되죠. 네. 사실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기득권층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에 기득권층이 남긴 기록이 후세 기득권층에 악용이 되는 경향이 그러기도 쉽고 또 후세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일을 그 당대 역사학자들이 그 당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를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다면 앞세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조작된 기록이 후세대 기득권층의 이익 창출에 또다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되죠. 여기서 역사학의 역할을 뒤집으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이른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지배하려 하면 할수록 그저 일반적인 당위성을 강조하기 일수인 종교나 이론보다 네. 근거와 논리가 확실한 역사적 경험이 당대 중요한 문제 해결에 근거로 제시되는 편이 설득력이 있죠. 근데 역사학의 교육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근데 바로 이 역사적 경험을 조작해버리면 네. 당대의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 원하는 정책을 강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절제 권력 뒤에는 성공적인 역사 조작이 있었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짧은 시간에 성공시킨 사례로는 바로 네. 북녘의 네. 김씨광조의 주체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전통적으로 위력이 있는 경우는 바로 일본이거든요. 네. 이걸 성공시키면 상당한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한 10년쯤 전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였을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제 모처럼 남북이 화합한다고 북쪽에서 응원단이 내려왔을 때 언론을 장식한 에피소드가 그게 뭐였냐면 이 북측의 미녀 응원단 속없이 남쪽 대한민국 청년들이 남남북녀라고 북쪽 미녀 나왔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네, 그랬었죠. 근데 이 미녀들을 태운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그것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네. 갑자기 그 예쁜 아가씨들이 난리 치더라는 거예요. 운전사한테 차 세우라고. 그럼 뭣도 모르고 운전사는 뭐 세우라니까 세웠죠.
그랬더니 버스에서 우르르 내려가서 그 비를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돌아올 때 보니까 뭔가 애지중지 품에 안고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의 사진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의 사진을 비를 맞출 수 있냐고 그 난리를 치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 봐서는 제정신 있는 행동으로 보이겠어요. 실물도 아니고 사진이 비 맞았다고 그 난리 치는데 네. 그때 DJ였던 거예요. 우리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사진이어서 그나마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도 같이 비 맞지 않느냐. 우리는 비 맞히는 분위기다. 네. 뭐 이래가지고 그나마 넘어갔다는데 이게 남쪽 동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구촌 가족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겠습니까? 하지만 당사자들이 스스로가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오히려 북쪽에서는 그런 행위가 지극히 당연하고 네.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게 화성인하고 지구인 사이가 아니라 네. 서로 유전적으로 제일 가까운 동포라고 인정하는 사이인데 네. 반세기도 안 되는 시기에 이렇게까지 같은 사실을 두고 대하는 생각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차이를 만드는데 이른바 주체사관이라는 게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는 웃지만 네. 솔방울로 술탄 만드시고 남은 입 떠놓고 압록강 건너시고 이런 거 믿어요. 실제로 북한 가본 사람들은 뭐 네. 근대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보는데 혁명사적지라고 해가지고 뭐 김일성이 독립운동한 사적지 보여준다는 거죠. 가가지고 설명하라는 거 보면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녘 동포들은 그 의무적으로 다 다녀야 되거든요. 그걸 딸딸 외워야 돼요. 네. 그게 겉으로는 역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조는 그 종교를 바탕으로 교주적 왕조죠.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